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북한이 핵을 탑재해 미국 어디든지 공격할 수 있는 화성 17호 발사에 성공한 뒤 미국이 초긴장했지만 북한을 막을 방법도 벌줄 방법도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은 모두 딜레마고 분명한 건 한반도가 초긴장 상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난민 200만 명이 머물고 있는 폴란드에 도착해 우크라이나를 지키려는 미국과 동맹국의 결속을 강조하면서 러시아에 대적하는 게임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전체주의로 향하는 폴란드가 푸틴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앞장서는 것도 예측할 수 없는 역사의 장면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처음으로 포로 교환이 있었고 러시아의 정밀 유도 탄약이 떨어져 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유일한 흑인인 클리어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의 부인이 트럼프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부정선거 주장을 구체화하는 텍스트를 29번 보낸 게 확인됐습니다. 언론은 관련 판결에서 유일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판결했던 토마스 대법관과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주목합니다. 종종 민주당과 반대 입장을 보이는 민주당 조 맨신 상원 의원이 예스라고 밝힘으로써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은 통과가 확실시됐습니다.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리베이트 카드를 주고 자동차가 없는 사람에게는 무료 대중교통수단 탑승권을 준다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안을 LA타임스가 사설에서 비난했습니다. 돈 없어 자동차도 못 사는 사람들에게 불공평하다는 지적입니다. 코비드-19는 지역에 따라 강해지는데 규제는 반대로 갑니다. 뉴욕시는 프로 운동선수의 백신 의무화를 해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지금 폴란드에 간 그 바이든 대통령 이슈도 중요하지만 북한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어제 북한이 화성 17호가 맞다. 미국까지 만약에 핵을 탑재했다면 미국의 모든 지역을 다, 미국뿐만이 아니죠. 미국보다 거리가 더 먼 곳까지도 타격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 북한이 타격할 수 있는 그 같은 미사일 기술이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왜 자꾸만 우크라이나 이 사태와 연관돼서 북한에게 유리하다 하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또 회의를 하겠지만 북한에게 더 이상 벌 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벌을 줄 수도 없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저렇게 머리칼을 곤두세우면서 우크라이나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 국가에 포함되는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벌 주자고 투표 찬성표를 던져줄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두 가지는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 핵 문제에 관해서 회담을 한다고 하면서 회담하기 직전에 북한이 모라토리움을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런 건 앞으로 안 하겠다 하고 이제 그것을 스스로 얘기를 하고 스스로 걷어낸 건데 스스로 그렇게 했을 때는 미국에서 받을 것을 받겠다고 결심과 생각을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보여준 것이죠. 2018년 아주 좋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김정은 위원장을 한번 만나고는 딱 얘기를 했죠. 더 이상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은 없고 나와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 좋은 관계 때문에 북한은 미국을 위협하는 무기를 포기할 것이다. 허풍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주무시라. 그 뒤에 러브레터가 오고 가고 합동 군사훈련도 조금 안 하거나 처음에는 안 했죠. 군 당국과 협의하지도 않고 자문들과 군 자문들과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조금 최근까지 약하게 해주고 했지만 그 사이에도
북한은 뭔가를 했겠죠. 2019년도 하노이에서 자신의 정치가 위험스러운 상태에 들어가자 10년 동안 변호사였던 사람이 바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그날 미국 그 청문회에 나와서 본인이 뭐가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정말 원색적인 단어로 다 얘기를 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과 웬만한 것 합의에 가봤자 미국에서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겠구나 하고 그 회담을 결렬시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점심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은 사흘을 열차를 타고 베트남 하노이에 와서 다시 털털거리지는 않았겠지만 열차를 타고 중국 대륙의 대륙을 거쳐서 평양에 도착을 했고 결심을 했습니다. 절대로 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전에도 그랬었겠지만 3대째 이어져 온 것이니까. 그리고 나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왔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허풍 선언을 하는 회담은 하지 않겠다 하면서도 문은 항상 열어놨습니다. 뭐 조건 없이 만난다고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조건 없이 만난다는 것이 그냥 시간 낭비하려고 만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협상이 이루어져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도가 있다던가 그러한 절차를 보여줄 때 회담을 한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노이에서 뒤통수 맞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그렇게 가고 열심히 개발을 해서 여드레 전에 실패했었던 화성 17호를 여드레 만에 성공한 겁니다. 고도도 높고 가는 것도 멀리 가고 그것도 아주 딱 각도를 꺾어서 갔으니까 각도를 좀 평평하게 하고 낮추고 하면은 미국 어디든지 다 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브뤼셀에서 이 내용을 듣고 G7 정상회담도 있고 하니까 일본 총리를 만나서 이것을 짧게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했지만 무슨 묘안이 나왔을 리가 없죠. 이번 테스트로서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사정권 안에 들어간 게 확실하게 됐는데 북한은 잊지 말아라. 나를 잊지 말아요. 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든 우리의 회담이 지금 교착 상태라는 것. 회담을 북한이 풀고 싶어하는 것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제재를 해제받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북한이 이제 이렇게 한번 한 거고 아직까지도 북한의 그 장거리 미사일, 탄도 미사일의 능력에 대해서 의문이 남아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을 향해서 쏜 것이 아니니까 그게 무슨 재진입할 때 성공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고도 등등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다음 달에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강하게 하면은 도발이다. 북한이 분명히 하면서 더 강하게 뭔가 나올 것이고 또 그 이후에도 이 김일성 주석의 살아있다면 110회 생일을 맞춰서도 뭔가가 있을 테고 이번에 화성 17호도 지난번에 열병식을 할 때 처음으로 보였었던 그러한 그 신무기죠. 말하자면은 거기에다 대고 한국은 지금 인수 과정인데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여차하면 한국에 굉장한 위협이 된다고 하면은 선제 공격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하고 한국의 안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평양에서 서울이 얼만큼인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써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단거리 쓰면은 되지, 단거리, 중거리 쓰면은 되기 때문에 이건 미국에 관한 것인데 결국은 북한에 관한 모든 이슈는 미국을 통하지 않으면은 안 되니까 한국이 남한이 주도국이 아니라 미국이 주도국이기 때문에 한국전 치르고 휴전 협정을 할 때도 그 미국과 중국 이런 나라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리 백악관이 이 지금 레드라인을 넘었다 북한을 비난을 하고 유엔에서 미팅을 주선해봐야 별것 없다는 거죠. 2017년도에 북한이 이것보다 훨씬 발달되지 않은 탄도미사일이었겠죠. 그 당시에는 당연히 그것을 발사했을 때는 미국, 중국, 러시아까지도 그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에서 조금 뒤로 가면서 미국에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례 없는 강한 제재 같은 것을 1년 동안 받았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회담하기 직전에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많이 그 수출을 하는 석탄이라든가 아연 이런 거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고 어류 같은 것, 어류 텍스타일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 했고
북한도 원유 수입을 못하도록 1년 동안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뭐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에 협조해야지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의 선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약하게, 하나는 강하게. 강하게 먼저 말씀드릴까요? 강한 어떠한 것을 더 강성으로 그래 뭐 어떻게 해보겠어 이렇게 나간다면은 한반도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정말 이 미국과 북한과의 사이에서 한반도가 너무너무 긴장 상태가 될 것이고 이미 한국에서도 핵을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라는 그런 그 주장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핵이 하나만 있어도 주변 강대국이나 아니면 깡패 국가가 그 나라를 어떻게 하지 못하죠. 우크라이나처럼 포기하지 않는다면. 리비아의 카다피도 핵을 갖고 있었다면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와서 한반도는 그렇지 않아도 긴장 상태입니다.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을 포용을 하고 회담을 한다면 이제는 미국에서는 그래봐야 그 회담으로서 그 김정은 위원장의 핵을 포기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 이 많은 것들을 다 봐왔는데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그 전에도 그랬는데 북한은 초지일관 핵 가진 북한과 협상을 하자. 핵국가로서 군축 협상을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한국에서도 문재인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한 말은 그랬겠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세계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약소국가는 핵을 가지고 있어야 그다음에 강대국의 어떠한 지배라든가 위협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생존 무기이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왔는데 뭘 믿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핵을 포기할 리가 없잖아요. 우크라이나를 딱 보면 알잖아요. 그 뭐 1000개가 훨씬 넘는 핵을 갖고 있었던 거 미국이 안보를 보장해 주겠다. 러시아가 보장해 주겠다. 영국이 해 주겠다 하고 다 서약서까지 썼는데도 지금 저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러면은 김정은에게 위화 정책을 쓰는 것도 사실은 열매 없는 그 시간 낭비다. 이게 딜레마인 거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딜레마고 이 김정은 위원장은 계속 우리 여기 있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 문제도 중요하니까 어쨌든 제재를 풀고 우리와 회담하자 하는 건데 이런 상태에서 한반도가 또 그 북한을 그 포용하려는 태도보다는 강경하게 나가야지 그 평화라는 게 말로 오는 게 아니고 강경하게 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해야지만 평화와 안전이 유지된다는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 그 취임을 하기 때문에 북한과 굉장히 그 대치 상태에서 시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폴란드 가서 그런 나라에 가면은 아직까지는 난민과 직접 만나는 장면은 제가 보지 못했어요. 혹시 뉴스 준비하느라고 제가 놓쳤을지는 모르겠는데 폴란드로 가서 당연히 이제 미군 기지도 방문을 했고 200만 명의 난민이 있는데 그런데 폴란드에서는요 사람들이 전부 우리 집에 와서 묵으세요. 우리 집에 와서 묵으세요. 해서 사실은 뭐 기가 막히게 큰 난민촌 같은 것도 없답니다. 지금 동쪽 그 제슈프라는 거 우크라이나에서 한 50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370만 명이 나라 밖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라 안에서도 조금 더 그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먼 곳으로 이주한 사람까지 합치면 1000만 명이 훨씬 넘고 그렇게 이동을 하는 사람 가운데서 학교도 못 가고 하는 어린이들이 한 43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폴란드가 이것도 역사의 아이러니인 거죠. 미국과 북한과도 어떤 형태로든 뭔가 협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폴란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전체주의 국가로 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재임하고 있었을 때 그 유럽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가장 좋아하는 국가가 폴란드다라고 무척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폴란드는 2010년도 10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헝가리나 벨라루스처럼 지금 이제 군대가 대기하고 있으면서 러시아의 명령을 받으면 우크라이나로 진격한다고 보고 있는 벨라루스처럼 전체주의가 폴란드에서도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그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특히 이제 그 안제이 두다 대통령, 뭐 법과 무슨 당이죠? 폴란드의 그 집권당이 법과 정의당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 그래서 막 인기도 있고 하니까 유럽연합이 그 폴란드의 전체주의 쪽으로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나고도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도 미루고 그 정치성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사이에 팬데믹 바로 직전에 이 폴란드의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스타일 뭐 이런 것도 좋아하고 국민들도 좋아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5번 만났어요. 임기 동안에 이 안제이 두다 대통령을. 그렇게 해서 유럽연합에서 팬데믹 기금 주는 것조차도 늦췄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러시아가 딱 침공을 하니까 우크라이나와 이 폴란드가 국경도 같이 접하고 있고 그리고 폴란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나치도 경험을 했고 구소련 그 치하에서도 살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상태를.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전체주의로 가고 있어. 민주주의를 갉아먹고 있어 하는 그 폴란드가 지금 포스트가 딱 돼서 그곳에 간 거죠. 정치인으로부터는 큰 환영 못 받았을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 집권당으로부터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고 폴란드 정치인 사이에서도 지금 두다 대통령이 연막 치는 거야. 뭐 우크라이나인에게 좀 잘해주려고 하면서 이렇게 아무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경우는 나치와 구소련을 아는데 그래도 그나마 나토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안전한데 우크라이나는 그렇지 못하고 우크라이나를 소련이 가져가고 나면 그다음에 폴란드가 타겟이 될 수 있으니까 이 같은 이해관계에 의해서도 꼭 인도주의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계사는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불과 얼마 전까지 전체주의 국가로 이렇게 굉장히 싫어하는 그 스타일의 국가와 지도자죠.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데 만나서 함께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의논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세계의 지도자인 거고 지금 그 우크라이나 그 침공 전황을 보면은 그리고 이제 어제는 G7 유럽연합 뭐 나토 국가 지도자들을 쭉 만나서 유럽연합이 어떻게 하면은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줄이고 완전히 나중에는 없애고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플랜들은 본인들에게 맞게 하는 것을 발표를 했고 왜냐하면 푸틴이 이 에너지로 돈 버는 것을 전쟁 그 머신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화학 무기를 쓰면 반드시 나토가 응답할 것이다. 응답해야지 된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G20 국가에서 러시아를 빼야지 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이에요. 만약에 G20에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그럼 우크라이나를 업적으로라도 참관시켜야지 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이제 곡물이 수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식량 부족도 경고를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도 뭐 많은 나라, 뭐 일본 국회에서도 연설을 했고요. 뭐 할 수 있는 나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한국은 뭐 안 한다고 하고요.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어제는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분은 할 얘기를 합니다. 대신에 아주 요령껏 해요. 예를 들면 그 독일에서 그 노르드 스트림 2 같은 그 가스 파이프라인 같은 것도 안 하겠다는 거 아주 고맙고 잘했지만 일찍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일찍 어떻게 합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꽉 막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해서 보니까 그때는 너무 늦었었고 다 마무리 단계잖아요 지금. 그런데 마무리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스탑한다고 했고 그런 얘기를 하고요. 어제 제가 거의 끝날 때쯤 돼서 러시아 함대를 우크라이나가 침몰시켰다고 하는데 확인해 봐야지 되겠습니다 했는데 영국과 미국이 확인을 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요즘에 소셜미디어에 먼저 막 저 바다에서 연기가 막 나는 이런 화면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확인이 됐는데 그랬고요. 베르단스크라는 지역이네요. 그 핵시설이 있었던 자포리자주에 있는 항구 러시아가 몇 주일째 점령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마리우폴이라는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곳에 그곳에서는 조금 한 5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그렇게 됐고 다른 배들도 우크라이나군의 손에 넘어갔다. 뭐 두 척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러시아의 정밀 유도 탄약이 떨어져 가고 있답니다. 정밀 유도 탄약이니까 정밀하게 딱 그 목표를 멀리서 맞추는 건데 이게 떨어져 간다고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 뭐 재래식 포탄을 쓴다던가 뭐 그렇게 하겠죠. 대포를 쓴다던가.
러시아의 지금 미사일의 그 성공률이 이번에 화성 17호는 성공했지만 성공률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60%가 실패했답니다. 보통 이제 공중에서 그 발사하는 순항 미사일 같은 것이 실패율이 20%에서 60%, 20% 넘으면 좀 많은 것으로 보는데 이번에 러시아는 60% 실패했다는 거거든요. 60% 실패했어도 1200기를 쐈습니다. 1200기에서 60% 빼면은 40%가 몇 퍼센트인가요? 그런데도 60%가 실패했는데도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잿더미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뭐 아직 뭐 지대공 미사일이라든가 크루즈 미사일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40만 2천 명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로 강제로 이송됐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하나 가장 뭐 가짜 뉴스 중에 가짜 뉴스는 지금 오데사 쪽에서 조금 남쪽이죠. 크림반도 있는 쪽. 그 오데사 쪽에서 전에 NPR 방송에 기자로 일을 했고 지금은 이제 다른 무슨 컨설팅 일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분이 러시아 방송을 봤는데 지금 러시아 방송에서 완전히 음모로 뭐 헌터 바이든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이죠. 헌터 바이든과 조지 소로스 공화당에서 너무 징글징글하게 싫어하는 그리고 또 미국의 국방부 이렇게 연결을 해서 뭐 우크라이나의 생화학 무기를 만들고 있고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음모론의 총체적인 그 헤드라인 그 고유 명사가 지금 다 붙어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그 러시아의 국영 방송에서는 퍼뜨리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북한이나 우크라이나에서나 지금 좋은 뉴스는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첫 번째 우크라이나에서는 포로 그 협상은 끝맺음을 맺은 그런 뭐 부분적으로 그 뉴스도 있습니다. 잠시 뒤에 중요한 미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내용부터 전해드려야지 되겠네요. 지금 미국이 많은 그 지역에서 낙태가 불법화되고 있는데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텍사스주형이고 또 하나는 미시시피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시시피형의 낙태 금지는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곧 심의를 한다고 하니까 애리조나주에 살고 계시는 한국 분들 많으신데요. 안녕하세요. 애리조나주에서 이 미시시피나 플로리다주처럼 임신 15주일 이후에는 낙태가 안 되는 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하원에서. 상원에서는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지사가 당연히 그 서명을 할 것 같고요. 이 덕 두시 그 공화당의 주지사가 2015년 이후에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는 모두 서명을 했었던 주지사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임신 15주일인데도 강간이라던가 근친상간에도 예외가 없답니다. 의료진도 낙태를 집도하면 그 의료진의 그 자격증을 박탈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시시피와 애리조나와 또 이달 초에 플로리다주에서도 이 낙태 금지법이 통과됐는데 아직까지 그 플로리다주에서 주지사가 서명은 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서명을 할 예정이고요. 공화당이 주도하는 그 많은 주에서 이런 일들이 있고 이게 조금 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텍사스주형을 따라가는 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텍사스주는 미시시피나 플로리다나 애리조나는 15주일인데 이건 6주일이잖아요. 6주일이면 산모가 잘 못 느낀다고 하죠. 본인이 그 아기를 가졌는지. 그래서 이제 그 아이다호 주지사가 수요일에 그 텍사스형을 서명을 했고 6주일 이후 서명을 했고 그런데 아이다호는 텍사스와 조금 다른 것은 강간과 근친상간의 경우는 낙태를 할 수 있도록 예외는 둡니다. 그렇지만 이게 좀 절차가 있어서 그걸 또 경찰에 가서 보고를 해야지 되고 하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텍사스형이라고 할 땐 꼭 6주일이라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가 낙태를 하면 낙태를 받은 사람이나 한 사람이나 고소를 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텍사스주는 $10,000를 말하자면 어떤 리워드로 받게 되는데 아이다호도 마찬가지로 아이다호는 근데
그 낙태를 한 본인, 이게 뭐 자세히 제가 아이다호주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깊이 파진 않았습니다. 이게 일반 시민 말고 텍사스주는 일반 시민이 저 사람 낙태하러 가는데 저 그 우버 기사가 태워다 줬어요 하면 그 우버 기사도 막 신고하고 하는데, 아이다호는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낙태를 했거나 낙태를 한 사람의 친인척이 낙태를 해준 사람을 고소를 한답니다. 그래서 최소한 $20,000라고 하니까 이 리워드 액수는 텍사스의 2배가 된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강간을 당했어요. 이 경우에 강간을 한 사람의 가족도 그로 인해서 낙태를 했다면 그 낙태에 대해서도 신고하고 $20,000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다 이유가 붙여져 있겠죠. 그 법을 만들 때. 그런데 그냥 얼핏 상식적으로 듣기에는, 얼핏이라고 말하면 가볍게 듣는다는 뜻이 아니라 상식적으로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아이다호의 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클라호마도 하원이 어제 그 통과를 시켰는데, 이 경우도 역시 임산부의 생명을 구하는 경우만 빼고는 낙태를 금지했습니다. 상원으로 지금 넘겨졌어요. 텍사스주와 마찬가지고, 텍사스 모델이에요. 6주일이고 기준은 찬성 78, 반대 19 하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까지는 텍사스주가 이걸 제일 먼저 시행을 했기 때문에 텍사스주에서 정말 마지못해서 낙태를 해야지 되겠는데, 주에서 그렇게 금지라니까 못하게 할 때 옆 동네 오클라호마로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텍사스가 그걸 시행하고 나서 오클라호마주에서 뭐 낙태 비율이 2,500%가 높아졌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오클라호마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이번 주에도 몇 가지가 오클라호마라든가 아이다호라든가 뭐 애리조나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지금 폴란드에 가 있지만 또 나토에 가 있고 며칠씩 백악관을 비워도 이런 일들까지도 다 보고는 받습니다. 해서 떠나기 전에 바로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연방 의회가 어찌 보면은 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좀 지나치다 싶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겠죠.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회에서 이렇게 무차별적인 낙태 금지는 막는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면 내가 서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 문화 전쟁인 겁니다. 이게 지금 문화 전쟁인 거고요. 그 문화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뒤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순서를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어제는 이제 전체적으로 했고, 연방 대법관 커탄지 브라운 잭슨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를 할 때 공화당 의원들이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것이 문화 전쟁에 관한 겁니다. 계속 11월 달에 선거를 생각을 하면서, 예를 들면 연방 대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게 지금 뭐 어퍼머티브 액션도 있고, 여기저기서 다 하다 안 되면 낙태 문제도 있고, 헬스케어 문제도 있고, 이민 문제도 있고, 투표권도 있고, 많잖아요. 한 7, 8가지는 정말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그런 것을 종신제로 판단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 철학이라든가 이런 이슈에 대해서 물어봐야지 되는데, 공화당 정치인들이 물어본 것이 뭐 예를 들면 아기가 인종차별적이냐 아니냐, 뭐 이런 말을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보고, 근데 그 말을 물어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인종 비교 이론이라든가 과거의 노예제를 뭐 좀 이렇게 회환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는 것을 가르친다던가, 뭐 이런, 가르치면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겠죠. 그런 것이나, 아니면 여자에 대한 정의를 내려봐라. 이게 또 한국 매체에서는 번역을 하면서 이게 논란이다. 여성에 대한 정의를 말해보라고 하니까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근본 밑바닥에 밑바닥에 흐르는 문제가 뭐였는가? 이건 이제 동성애자,
뭐 성전환자 여기에 관해서 문화전쟁 그 이슈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명자가 내가 그런 무슨 뭐 생체라든가 인간의 그 뭐 이 성별 기본에 관한 그것을 정의하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자를 정의해봐라라고 하면 뭐라고 정의할지 답변하기가 힘들다 했더니 그것도 답변을 못했어.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뽑거든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공화당이 그렇게 의도를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하는구나. 그래서 세계에서 비난받는 거예요. 정말 유치하다. 정치인들 연방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또 법사위원들은 또 조금 좋은 그런 그 소위원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전문적이고요. 그러니까 법 전문가들이 많죠. 무슨 뭐 하버드 법대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연방 대법관 지명자를 놓고 물어봐야 될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정의를 말해봐라. 무슨 뭐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레이시스트냐 인종차별주의자냐 아니냐 이런 걸 물어봄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 사람의 그 기준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유권자를 향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야. 뭐 비교 인종 이론을 학교에서 가르친다던가 성모 전환한 학생들을 권리를 보장한다던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커튼지 브라운 잭슨 지명자에 대해서 미국 변호사 협회가 어제는 이제 그 상원에 출석을 해서 이 사람을 우리가 평점을 매겼는데 최고의 최고 등급으로 평가를 했다. 이 평가를 하기 전에 250명을 만났고 인터뷰를 했고 이 브라운 잭슨 판사로 있었을 때 그 전에 법조인으로서 일할 때 여러 가지 관계 그리고 그가 쓴 글이라던가 모든 것을 점검을 한 결과 탑 등급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범죄에 대해서 약해 이렇게 막 몰아갔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 그 주장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미국 변호사협회에서 어제 상원에서 증언을 했고요. 위대한 법 전문가들이 법조인이 갖고 있는 모든 점을 다 갖고 있다. 이 커튼지 그 브라운 잭슨 그 연방 대법관 지명자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또 그 직관도 직관도 강한데 합리적이고 호기심도 있고 정중하고 그리고 어떠한 판결을 내릴 때 준비 같은 것을 완벽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제 뭐 문화 전쟁을 아무튼 한 거죠. 그런 거. 에이미 코니 베럿이라는 공화당 대통령이 지명을 한 그런 지명자를 인준청문회를 할 때 민주당이 이렇게는 안 했거든요. 낙태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를 하니까 그런 점에 대한 그 시각을 물어봤고 그리고 헬스케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봤고 했거든요. 이제는 소셜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좀 핫한 것, 그 부분 30초 이렇게만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딱 이제 유권자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난 이런 사람이야 하기 위해서 점점 질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슬픈 일이죠. 이 소셜미디어가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사설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민주당이 먼저 발의를 했었던 것이 있고 이번에는 게빈 뉴섬 주지사가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어느 지역보다도 뭐 가솔린 세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가솔린을 들여오는 그 경로도 그렇고 이유 등으로 비싼 곳이죠. 이제 오렌지 카운티도 갤런당 레귤러가 $6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좀 막아보기 위해서 막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주지사로서 리베이트 카드를 준다고 했죠. 자동차 소유주에게 2대까지 $400, $800. 그리고 자동차가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는가? 무료 대중교통수단을 3개월 동안 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이런 결정 내린 것은 뭐 이유를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모로사이클도 포함되고요. 전기자동차도 포함되네요. 물론 뭐 전기자동차도 하이브리드도 있지만 가솔린 전혀 안 넣는 전기자동차도 있는데 돈이 많으니까 아무튼 주는 건 잘 주네요. 뭐 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지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쓰는 돈이 $90억. 90억 달러인데 자동차가 없어서 자동차 없이 대중교통을 타는 사람 지금 뭐 열차나 버스 한 달에 $100인데 7월 20일까지 세일해서 $50잖아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 밖에 무슨 뭐 사람들에게 걷기도 장려하고 또 자전거 길도 뭐 조금 하는데도 얼마인가요? 100만, 1000만, 5억 달러. 버스와 열차 3개월 무료로 하면은 7억 5천 달러랍니다. 그리고 뭐 전기 자동차 뭐 차징 스테이션도 만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좋을 수 있죠. 그런데 해봐야 90억 달러 자동차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과 7억 5천만 달러, 5억 달러 그리고 뭐 차징 스테이션에 조금 해도 그래도 4분의 1도 안 되는데요. 이거 다 합쳐도 자동차 소유주에게 주는 것보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솔린이 많이 나가고 하면 캘리포니아주가 이런 친환경 쪽으로 가는 주이기 때문에 이때 사람들이 바꿀 때가 되면은 프로모션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걸 오히려 이렇게 뭐 800달러 주면 잠시 가라앉힐 수도 있다. 뭐 이런 것이요. 운전을 덜 하도록 장려를 해야지 되는데 뭐 800달러 주니까 자동차 2대 있으면 그러면 자동차가 만약에 제가 자동차를 2대 갖고 있고 뭐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또 2대 갖고 있고 누가 또 2대 갖고 있으면 논하네요. 아무튼 이 민주당이 뭘 빨리 한다는 것을 게빈 뉴섬 주지사가 보여주기 위한 그 심정은 알지만 여기에 위너와 루저가 있으니까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루저는 당연히 저소득층이잖아요. 버스 타고 뭐 어디 다니는 그런 사람들 3개월 합쳐봤자 150달러밖에 안 되잖아요. 400달러 대 150달러. 그것도 자동차 2대 있으면 800달러 대 150달러. 퍼센티지로 나눠보면 굉장하잖아요. 그리고 부자가 왜 또 뭐 400달러를 받아야지 되지? 억만장자들도 얼마나 많은데 이런 얘기. 또 하나는 할러데이 기간 중에는 가솔린 세금을 안 받는 거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돈이 운전자가 1년에 15달러랍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사설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절약된다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그 세금으로 여러 가지 그 무슨 기간 산업을 하는데 그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또 내년에 가솔린 값이 계속 비싸면 또 어떻게 할 건데 하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안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코비드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로스앤젤레스 지역에도 이제 조금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1월 그 중순 이후에 미국의 7일 평균을 해보면 로스앤젤레스 지역과 마찬가지로 1월 중순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늘어나도 지금은 BA.2니까 BA.2가 BA.1 오미크론보다 훨씬 확산율이 넓기 때문에 이게 또다시 바람이 오는가 항상 우리는 조심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뉴욕시가 뭐 프로 선수 또 연주하는 사람 백신 의무화 더 이상은 안 한다고 예외를 뒀습니다. 그럼 뭐 뉴욕 매츠 또 무슨 뭐 많잖아요. 매츠 네츠 뭐 양키스 홈 경기 다 하도록 하고 그 닉스 같은 경우는 100% 선수들이 접종을 했답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이게 많이 퍼질 수 있다 하더라도 백신 접종을 맞은 사람이 워낙 많고 그런 사람들은 치명적이지 않으니까 이 정도가 된 겁니다. 이제 처음에는 무조건 아무리 경제가 죽어도 사람이 살아야지 돼. 한 게 뉴욕에서 많았잖아요. 식당들 어느 지역보다 더 먼저 닫고 더 나중에 닫고 나중에 열 때도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했는데 지금은 경제가 우선, 이제는 경제를 우선이다라기보다 생명이 우선이죠. 항상 그 명제는 변함이 없는데 경제를 조금 우선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됐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그게 지금 이슈고요. 그렇지만 또 미국만 그러면 뭐합니까? 아시아 퍼시픽 국가들이 지금 뭐 할 수 없으니까 너무 많이 나오고 하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완전히 꺾이지는 않았는데 규제는 다 풀게 되고 뭐 필리핀도 마찬가지고요. 놀이공원에 사람들 노는 것 보니까 아주 동물원 같은 데도 빼곡하고 사람들이 중국만 조금 락다운 같은 거 아직 하는 그런 정도라고 할까요? 하니까 여러분들 특히 내가 요즘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피곤해.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이거 완전히 끝나고 우리가 더 이상 뉴스에서 오미크론 코비드 19 얘기가 안 나올 때까지는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전해드릴 이 내용은 사실은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남편이 유명해서 유명한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미국에서 보수적, 텔레비전에 딱 나오네요, 지금.
지니 토마스, 클리어런스 토마스 연방대법관의 와이프. 클리어런스 토마스 연방대법관도 지금 연방대법원에서 유일하게 흑인, 남자지만 흑인, 지금 여자 지명자가 나왔기 때문에 남자지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일하게 흑인 연방대법관으로 오랜 동안 있고 나이도 제일 많고 지금 병원에서 퇴원했다고 하네요. 분명하게 뭔가 밝히지는 않는데 면역에 이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을 하면서 말을 거의 한 몇 년 전에 한마디 했을 그럴 정도입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어떻게 보면 워싱턴에서 더 유명할 수도 있어요. 지니 토마스는 와이프는 백인입니다. 백인이고 굉장히 그 보수적인 그 운동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는 여성인데 이 지니 토마스가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그 마지막 비서실장 그 마크 메도우즈 하원 의원이었던요. 그 사람에게 계속 이메일을 보내고 서로 주고받고 했었던 그 이메일이 지금 공개가 된 겁니다. 이 이메일은 마크 메도우즈가 중간에 나 더 이상 협조 안 해 했지만 협조할 때 그 이메일을 그 공개를 했었던 거기에 많은 것에 속해 있었던 건데 29번 서로 이렇게 주고받아서 선거가 11월 3일이었던가요? 11월 5일부터 이건 있을 수가 없어. 우리의 그 위대한 트럼프 대통령을 지켜야지 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 텍스트를 보낸 거예요. 텍스트를 보냈는데 이메일이 아니라 텍스트입니다. 마크 메도우스 당신이 리더잖아. 바이든과 좌파는 안 돼. 위대한 이 대통령이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돼. 당신이 일해야지 돼. 하면서 그 계속 연결을 하고 마크 메도우스도 막 격려하고 선과 악의 싸움에서 희망을 잃지 말라고 하면은 또 이 지니 토마스가 땡큐. 나 이런 격려가 필요해요. 나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My best friend와도 지금 이 얘기를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슈가 걸리는 겁니다. My best friend이 누구냐? 연방 대법관이냐? 토마스 클리어런스냐? 왜냐하면 토마스 클리어런스 그 연방 대법관은 자신의 와이프를 지니를 베스트 프렌드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토마스 클리어런스만 유일하게 연방 대법관 9명 가운데서 의회에 여러 가지 그 자료를 1월 6일 의사당 사건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관이 있는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의회로 보내면 안 된다는 게 유일하게 토마스 클리어런스만 그렇게 그 판결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이프와 어떠한 연관이 있었고 원래는 나 남편과 이런 얘기 안 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거죠. 물론 지니 토마스가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 분명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이 클리어런스 토마스만 유일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충실한 변호사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 앞으로도 선거라든가 의회 이런 이슈라든가 하는 데서는 토마스 클리어런스 대법관이 빠져야지 된다 스스로 그런 얘기를 지금 그 미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대요. 강희신이었습니다.